이 집은 이제 우리 거예요. 두 눈 치켜뜨고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서 모든 걸 부쉈죠. 손끝에서 열쇠가 떨어졌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삶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지만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일락 사연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녁장을 보러 남한시장에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파 한 단, 무 하나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통닭집 앞을 지나치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죠. 기름 튀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고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늘은 닭 한 마리 포장해 갈까? 혼자 사는 집에 돌아가면 또 김치찌개나 끓여 먹을 테니 가끔은 이런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이 동네에서 분식집을 했던 시절부터 알던 사이라 서로 안부를 물었죠. 어머니,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아드님은? 집에 있겠죠 뭐. 통닭 반 마리만 포장해 주세요.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만식 부동산 대표였죠.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것이 어딘가 사업하는 사람 같았죠. 박순자 여사님 댁 말입니다. 최 대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위임장만 받으면 오늘 바로 계약 가능합니다.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심코 시선을 돌리니 그 낯선 남자의 손에 서류가 들려 있었죠. 등기부등본 복사본이었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과 우리 집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더군요. 며느님이 직접 오신다고 했으니 걱정 마십시오. 최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가신다고 하던데요. 요양원이라니요. 저는 멀쩡히 두 발로 걸어 다니며 장을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며칠 전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요양원 알아보셔야죠. 저희가 다 알아볼게요. 당시엔 그저 안부차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군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죠.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매가는 시세대로 하시죠? 낯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김상훈 사장님이시니 제가 알아서 잘 해드리겠습니다.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진행하죠. 김상훈.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통닭이 나올 때까지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펼쳐든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더 들었죠. 개발 관련 얘기, 시세 차익 얘기가 오갔습니다. 제 집이 마치 그들의 물건인 양 거래되고 있더군요. 어머니, 통닭 나왔습니다. 사장님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포장된 봉투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왔죠.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통닭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더군요. 15분 23초. 제 인생을 뒤흔들 증거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랍장으로 걸어가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생전에 정리해둔 서류 봉투가 있었죠. 등기부등본 원본, 인감도장, 그리고 토지 매각대금 입금 내역서까지. 모든 것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열쇠 하나가 봉투 밑에 깔려 있더군요. 우리가 신혼 때 살던 집 열쇠였죠.
이미 없어진 집이지만 남편은 추억이라며 버리지 않고 간직했었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와닿았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벨이 울리자마자 알아챘죠. 평소와 달리 연달아 3번을 누르는 급한 손놀림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저예요. 세영이요. 문을 열어주니 며느리가 환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한가득이더군요. 과일이며 떡이며 제가 좋아한다고 말한 적도 없는 것들을 잔뜩 사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드실까 봐요. 이거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엔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비추던 사람이 요즘 들어 부쩍 자주 오더군요. 어제 통닭집에서 들은 대화가 아니었다면 저도 감동했을지 모릅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다니시고요? 괜찮다. 혈압약만 먹으면 되니까. 며느리가 제 옆에 바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죠. 평소엔 이렇게 가까이 앉는 법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해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봐 드릴까요? 요즘은 실버타운이랑 연계된 곳도 많대요. 실버타운. 요양원을 돌려 말하는 거겠죠. 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 난 괜찮으니 걱정 마라.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얘기를 꺼냈죠. 어머님,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잘 보관하고 계세요? 도장이나 등본 같은 거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서랍장에 다 있어. 걱정 마. 그래도 불안한데. 저희가 보관해 드릴까요? 은행 금고에 넣어두면 안전하잖아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초조한 듯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난 듯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 참.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위임장인데요. 혹시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위임장.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저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어보는 척했습니다. 재산 처분에 관한 포괄적 위임. 재전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백지 위임장이나 다름없었죠. 이건 좀 더 생각해 보마. 어머님,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요.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며느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마치 제가 곧 쓰러질 것처럼 말하는군요. 저는 위임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이는 요즘 뭐하고 지내니?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아들이 회사를 쉬고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아들 목소리를 들은 지도 꽤 됐죠. 며느리만 왔다 갔다 할 뿐 정작 아들은 얼굴도 안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안 왔니? 집에서 쉬고 있어요. 제가 대신 왔죠. 며느리가 시계를 힐끔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 이만 가볼게요. 위임장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되도록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관까지 배웅하며 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아직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위임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죠. 날짜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든 원하는 날짜를 적어 넣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였죠.
서랍장으로 가서 어제 꺼내놓은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토지 매각 서류들.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죠. 남편과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며 모아둔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재료비, 가스비, 전기세. 하나하나가 우리 부부의 땀과 노력이 담긴 기록이었죠. 영수증 묶음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통닭집 녹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최만식 대표의 목소리, 김상훈이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위임장만 받으면. 이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다가 새벽 3시쯤 일어나 부엌으로 갔죠. 찬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둠에 잠긴 거리가 적막하더군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까지도 제 걱정만 하셨죠. 당신 혼자 남게 될 텐데. 그 말씀을 하시며 서류를 정리해 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집은 당신 이름으로 해놨어. 내가 먼저 가더라도 당신은 편하게 살아야지. 그때는 그저 슬퍼서 제대로 듣지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말이죠.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가기로요. 며느리가 제 건강이 안 좋다고 떠들고 다닌다면 진료 기록을 확보해둬야겠다고 생각했죠. 동네 내과에 들러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씀하시더군요. 혈압도 정상이시고 다른 수치들도 연세에 비해 아주 양호하세요. 꾸준히 운동하고 계신가 봅니다. 네,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있어요. 선생님, 혹시 제 진료 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료 기록이요? 보험 청구하시려고요? 아니요, 그냥 보관하려고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하시긴 했지만 최근 1년간의 진료 기록을 출력해 주셨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성실공인중개사 최만식 대표의 사무실이었죠. 잠깐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박순자 여사님. 어쩐 일이세요? 최 대표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제 통닭집에서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리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우리 집 시세가 요즘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아, 네. 그러시군요. 요즘 이 동네가 개발 얘기가 있어서 시세가 꽤 올랐죠. 최 대표가 컴퓨터를 두드리며 시세표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죠. 혹시 매매 생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 대표님, 우리 며느리가 여기 왔다 갔나요? 순간 최 대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뭐. 특별히 오신 적은 없는데요. 거짓말이군요. 어제 분명히 며느님이 직접 오신다고 했으면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시세는 알았으니 가볼게요. 여사님, 혹시 정말 매매 생각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최 대표의 간절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걸어가며 핸드폰을 꺼내 또 한 번 녹음을 시작했죠. 혹시 최 대표가 며느리에게 연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으니까요. 어머님, 부동산에 가셨다면서요. 혹시 집 팔 생각이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 아, 그냥.
동네 분이 어머님을 봤다고 해서요. 또 거짓말이군요. 최 대표가 바로 연락한 게 분명했습니다. 시세나 알아본 거야.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 어머님, 집은 함부로 팔면 안 돼요. 세금도 많이 나가고. 저희가 다 알아봐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걸 경계하는 거겠죠. 알았어요. 그런데 도연이는 왜 엄마한테 전화 한 번 안 하니?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대신 연락드리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죠. 남편이 생전에 팔았던 시골 토지의 매각 서류였습니다. 그 돈이 아직 통장에 그대로 있었죠. 며느리는 이 사실을 모를 겁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이었죠. 마지막 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군요. 순자에게. 내가 떠나고 나면 아들 내외가 집을 노릴 지도 모루. 하지만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 잘 지켜낼 거라 믿소. 우리가 함께 읽어온 것들을 쉽게 내주지 마시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죠.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꼭 지키겠다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아보니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신가요? 저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댁을 매입하고 싶은데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김상훈. 통닭집에서 최 대표와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누구한테 제 번호를 들으셨죠? 아, 그게 최만식 대표님이 알려주셔서. 역시나 최 대표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군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집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해 보시죠.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녹음 파일로 저장했죠.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겁니다. 제가 멀쩡히 판단력을 갖고 있으며 집을 팔 의사가 없다는 증거 말이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매일같이 찾아와 위임장 얘기를 꺼냈죠. 갈수록 말투가 다급해졌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자 며느리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아들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석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잘 계셨어요? 아들이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 모양이었죠. 그래, 밥은 먹고 다니니? 네, 그럭저럭요. 거실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또 그 위임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뭔가 더 추가된 것 같았죠. 어머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면 병원비도 저희가 대신 낼 수 없어요.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도 없고요. 내가 왜 쓰러진다는 거니? 제가 되묻자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죠. 엄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 만약을 대비하는 건 좋지. 하지만 이 위임장은 너무 포괄적이야. 재산 처분 권한까지 다 넘기는 거잖니. 그럼 어머님이 수정하실 부분은 수정하세요. 며느리가 재빨리 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위임장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작성 날짜가 일주일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서명도 하지 않은 서류에 왜 날짜가 미리 적혀 있을까요? 이 날짜는 왜 이렇게 되어 있니? 아, 그거는
서류 준비한 날짜를 적은 거예요. 서명하시면 오늘 날짜로 수정할게요. 거짓말이 점점 대담해지는군요. 저는 위임장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서명 못해. 변호사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 변호사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변호사까지? 중요한 서류라고 하니까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겠어. 아들이 초조한 듯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엄마 사실은 저희가 좀 급해요. 세영이 회사에서 계약직 전환 통보를 받았고 저도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됐어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려고 그렇게 서두른 거였군요. 그래서 우리 집을 팔아야겠다는 거니? 팔려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급한 불을 끄려고요. 담보대출? 그럼 왜 위임장에는 매매 권한까지 다 들어가 있니? 며느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힘든 건 알겠어. 하지만 이 집은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 어머님은 너무 이기적이세요.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는 당장 살 곳도 없어질 판인데. 세영아.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죠. 미안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다급했나 봐요. 며느리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난 후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했죠. 위임장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약속을 잡고 통화 내용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최만식 부동산에도 전화를 했죠. 최 대표님, 제가 집을 팔기로 했어요. 대신 제가 직접 계약하겠습니다. 아, 정말이세요? 며느님은 아시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죠. 김상훈 사장 연락처 주세요. 최 대표가 흔쾌히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번호도 적어뒀죠.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서랍에서 영수증 묶음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3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모은 기록들. 이것도 제 삶의 증거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한 시간들, 그 돈으로 아들을 키우고 이 집을 샀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죠. 그 중에서도 특별한 영수증 하나를 골라 따로 빼뒀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이었죠.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만들어 팔아서 번 돈으로 낸 등록금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를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겠죠. 저녁 무렵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최 대표였습니다. 여사님, 김상훈 사장님이 내일 만나자고 하시는데요. 좋아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세요. 내일 오후 2시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시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좋은 정장을 꺼냈죠. 남편 사무제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테니까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더군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제 편을 들어줬을 겁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빈 방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들러 통장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죠. 그리고 구청에 가서 최신 등기부등본도 떼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투명 파일에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오후 1시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부동산 사무실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부동산 입구가 잘 보였죠. 1시 40분쯤 김상훈이라는 남자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통닭집에서 봤던 그 사람이 맞았죠. 곧이어 최 대표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시 50분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최 대표가 연락을 했나 봅니다. 며느리는 김상훈과 악수를 나누더니 뭔가 열심히 설명하는 것 같았죠. 아마도 제가 오기 전에 입을 맞추려는 모양이었습니다. 2시 정각 저는 카페를 나와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죠. 며느리의 표정이 특히 볼만했습니다. 어머님, 왜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내 집 팔 건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니? 저는 며느리를 지나쳐 김상훈 앞에 앉았습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었죠. 김상훈입니다. 개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제 집을 왜 사려고 하시죠? 김상훈이 최 대표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지도를 꺼냈죠. 이 일대가 재개발 예정 구역입니다. 미리 매입해두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죠. 그럼 시세보다 높게 주실 건가요? 그건 협상하기 나름이죠.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쳤죠. 보시다시피 이 집은 제 단독 명의입니다. 제가 직접 계약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안절부절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끼어들었죠.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함께. 필요 없어요. 최 대표님, 위임장 없이도 계약 가능하죠? 물론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죠. 최 대표의 대답에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따님이신가요?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는지.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가족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죠?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김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특히 최 대표는 식은땀까지 흘리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위임장 위조는 범죄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날짜를 조작하는 건 문서 위조죠. 며느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언제? 어제 가져온 위임장 날짜가 일주일 전이었죠. 제가 서명도 하지 않은 문서에 왜 날짜가 미리 적혀 있었을까요? 김상훈이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족 간 문제가 해결되면 연락 주세요. 그가 나가자 최 대표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는 저와 며느리만 남았죠.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왜 내 등 뒤에서 집을 팔려고 했니?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죠.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전세 대출에 신용 대출까지. 이번 달도 이자 내기 빠듯해요. 그래서 시어머니 집을 몰래 팔려고 한 거니? 팔려던 게 아니라 일단 위임장만 받아두려고.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대신 앞으로 이런 일 다시 하면 그땐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야. 부동산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전화벨이 울렸죠.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세영이한테 들었어요. 부동산에 가셨다고. 그래, 갔었지. 왜 그러세요?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신뢰는 행동으로 쌓는 거야. 너희가 보여준 행동이 이거니? 도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너희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 남편 잃고 혼자 사는 게 쉽겠니?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 정말 미안하면 행동으로 보여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까 준비한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죠. 등기부등본, 통장 잔고 증명서, 진료 기록. 그리고 그 옆에는 오래된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혼 때 살던 집 열쇠.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집이지만 그 열쇠는 여전히 제 손 안에 있었죠. 마치 추억과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듯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연락 한 번 없었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작전을 다시 짜고 있겠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이었습니다. 사부인 저세영이 엄마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식사나 한번 하시죠. 온 가족이 모여서요. 온 가족이라. 무슨 속셈인지 뻔했습니다. 사돈까지 동원해서 압박하려는 거겠죠.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토요일 저녁 6시 강북동 한정식집은 어떠세요? 한정식집. 비싼 곳을 잡았군요. 회유책인가 봅니다. 토요일이 되자 저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죠. 선생님, 이 서류들 좀 봐주세요. 젊은 여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위임장, 녹취록, 등기부등본. 어머님, 이 위임장은 문제가 많네요. 포괄적 위임은 위험하고 특히 날짜 조작은 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요. 서명을 위조하려 했다면 미수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녹취 파일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저는 변호사의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혹시 저녁에 제가 연락드려도 될까요? 급한 상황이 생기면.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녁 6시 한정식집에 도착했습니다. 개별 룸으로 안내받았죠. 안에는 이미 다들 와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 사돈 내외, 그리고 놀랍게도 최만식 대표까지. 어머님 오셨어요. 사돈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최 대표님도 오셨네요. 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중재 차원에서. 최 대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요즘 자식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도와줘야죠. 제 대답에 모두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또 그 위임장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이거만 서명해 주시면. 저는 가방에서 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죠.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건강합니다. 요양원 갈 필요 없어요. 그 다음은 통장 잔고 증명서였습니다. 그리고 돈도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토지 매각 대금이 있거든요.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마지막으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걸 들어보세요. 통닭집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 대표와 김상훈의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죠. 위임장만 받으면 오늘 바로 계약 가능합니다. 며느님이 직접 오신다고 했으니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가신다고.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대표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을 받고 왔어요. 이런 행위는 사문서 위조 미수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사돈이 당황하며 딸을 쳐다봤습니다. 세영아, 이게 무슨... 엄마, 저는 그냥...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중앙에 놓인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오래된 열쇠를요. 이 열쇠 아세요? 우리 부부가 처음 살던 집 열쇠예요. 그 집은 이미 없어졌지만 이 열쇠는 남아있죠. 추억과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증거예요. 그리고는 열쇠를 탁자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로 끝냅시다. 저는 집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도연아, 너도 알고 있었구나.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예상 못한 건 아니었죠. 한 가지만 묻자. 정말로 날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는 여러분끼리 하세요. 전 가겠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원했죠. 마치 오래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도 저 불빛 중 하나일 겁니다. 작지만 스스로 빛나는 불빛. 한정식집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은 조용했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았죠. 그런데 오늘 아침 문 앞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더군요.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죠. 엄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봅니다. 엄마 집은 엄마 것이니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저희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동안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도연 올림.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쉽지만 진정한 사과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법이죠. 과연 얼마나 진심일까요? 오후가 되자 최만식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이상하게 된 것 같아서. 최 대표님, 하실 말씀이 그것뿐인가요? 사실은 김상훈 사장이 여전히 댁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당하게 거래하고 싶다고. 최 대표님, 저는 집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 관련해서 누구와도 상의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무렵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정리를 해야겠다고. 저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도연, 세영에게. 너희의 편지를 받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나는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구나.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이 집은 아버지와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우리의 성과야.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내가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보금자리지. 앞으로 명절이나 제사 때 얼굴 보는 것 외에는 서로 간섭하지 말자.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부모 자식 간이라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야.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고 유언장도 작성했다. 욕심내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했습니다. 내일 아침 등기 우편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정을 했죠.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기로 한 겁니다. 주택연금이라고 집에 살면서도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더군요. 이미 은행과 상담도 마쳤습니다. 서랍에서 영수증 묶음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중에서 몇 장을 골라 따로 보관했죠. 아들의 대학 등록금 영수증, 결혼식 비용 영수증, 손자 돌잔치 영수증. 이것들은 버리지 않고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미움만 품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나머지 영수증들은 하나씩 찢어서 버렸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는 거죠. 밤 10시 혼자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레드 와인이었죠.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빈 의자를 보며 건배했습니다. 와인은 씁쓸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죠.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쓴맛과 단맛이 섞여 있는.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저 별처럼 저도 홀로 빛나며 살아가야겠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죠. 창밖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지만 제 삶은 많이 변했죠. 먼저 주택연금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충분했죠. 그리고 남은 여유 자금으로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30년간 분식집을 운영한 솜씨를 발휘할 때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반찬을 만들어 배달합니다. 순자 씨, 오늘 반찬도 정말 맛있었어요. 별거 아닌데 뭐려. 우리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죠. 같이 봉사하는 분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특히 옆집에 사는 정씨 할머니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됐죠. 서로 안부를 챙기고 가끔 차도 마시고. 순자 씨, 자식들은 요즘 어때요? 글쎄요. 명절 때나 얼굴 보니까. 설날에 아들 내외가 찾아왔었습니다.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집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 저도 그들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았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내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최종 서류에 서명을 했거든요. 제가 죽고 나면 집을 지역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약정서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후회 없으시죠? 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서랍에서 그 오래된 열쇠를 꺼냈죠. 이제는 정말 필요 없는 물건이 됐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상징이니까요. 대신 열쇠를 앨범 속에 넣어뒀습니다. 옛날 사진들과 함께. 남편과 찍은 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 분식집 개업 사진. 모두가 소중한 추억들이죠. 그리고 영수증 한 장도 함께 넣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영수증이었죠. 이것만은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죠.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바람결에 벚꽃잎 하나가 날아와 창틀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연분홍색이 참 고왔죠. 이렇게 작고 연약해 보여도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꽃잎을 다시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멀리 날아가는 꽃잎을 보며 생각했죠. 저도 이제 자유롭다고.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거실 탁자 위에는 오늘 아침에 쓴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오늘도 나는 나답게 살았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펜을 들어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봄이 왔다. 새로운 시작이다. 일기장을 덮고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죠. 강물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저 현재를 살아가죠. 저도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 시작한 요리교실 준비를 해야겠군요.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 제 인생 이모작의 시작이 될 겁니다. 30년 분식집 경력을 살려서 동네 어르신들께 요리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씨 할머니였죠. 순자씨 내일 등산 가실래요? 날씨가 좋대요. 좋죠. 몇 시에 만날까요? 일상은 계속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가 이어지죠. 저녁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며칠 전 담가둔 김치가 보였죠. 잘 익었는지 한 점 집어 먹어봤습니다. 딱 좋게 익었더군요. 김치찌개를 끓이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죠. 언젠가는 다시 만나리.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죠. 남편과도 아들과도.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당당하고 품위 있게.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참 아름다웠죠. 저 노을처럼 저도 아름답게 저물어가고 싶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정겹게 들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외롭지 않았죠. 제 삶의 주인은 저니까요. 탁자 위 앨범을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열쇠와 영수증이 나란히 누워 있겠죠. 과거의 흔적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추억일 뿐입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창틀에 손을 올리고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의 일들이, 오늘의 선택들이 조용히 바람에 실려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겠죠.